안녕하세요. 저는 윤복순입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빌라 앞 작은 벤치에 나와 앉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비둘기가 모이 쪼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건너편 아파트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15층짜리 회색 건물 4동 7호. 제가 32해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은 제 아들 내외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은 집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17에 광주로 나와 식당 일을 시작했고 23에 지금의 남편 돌아가신 제 남편 이광수 씨를 만났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온 건 봄이었어요. 버스 창문으로 벚꽃이 한창 피어있던 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겁도 났지만 신기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광수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성북구 기름동 골목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분식이라고 빨간 글씨로 벽에 써 붙였지요. 떡볶이, 순대, 튀김. 메뉴는 단출했지만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 날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이 텄고 발 뒤꿈치가 갈라졌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돈이 모였거든요. 한 푼, 두 푼.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걸 볼 때마다 광수 씨와 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복순아, 우리 집 살 수 있겠다. 남편이 그 말을 처음 꺼낸 날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행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렇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성북구 월곡동 아파트. 방 3개, 거실 하나. 처음 들어가던 날, 텅 빈 거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늘자. 그 집에서 아들 준호가 자랐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도 처음 엄마 소리를 한 것도 다 그 거실에서였습니다. 광수 씨가 협심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그 집에서였고요. 남편이 쓰러지던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푹푹 끓는 찌개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 소리가 멈추던 순간의 고요함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집이라는 게 단순히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아파트는 그런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었던 공간, 아들이 뛰어다니던 공간, 세월이 그대로 벽에 스며든 곳. 그러니 제가 그 집을 아들 내외한테 내어준 것이 단순히 방 한 채를 넘겨준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날이 먼저지. 속으로는 아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 사진을 가장 나중에 챙겼어요. 유리 액자가 차가웠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근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창문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건너편 아파트가 보이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주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날이면 마음이 환해졌어요. 가끔은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괜히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를.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 집에 들어간 첫 해는요. 준호는 한 달에 2~3번은 전화를 했고 명절엔 손주들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떡을 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해도 부엌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한 게. 저는 원래 발길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해남에서 살 때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보다 발이 빠른 사람이었지요. 손주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준호한테 전화로 들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끊자마자 바로 삼계탕 재료를 사들고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럴 때 가는 거지. 전화로 어서 낫거라 한마디 하고 끊는 게 말이 되나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잠깐 표정이 굳는 걸 봤습니다. 금방 웃음으로 바뀌긴 했지만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와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래도 그냥 웃으며 들어갔지요. 삼계탕을 끓이고 민준이 이마를 짚어보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 더 있었습니다. 손주 학예회 날 일찍 가서 자리를 잡으러 간 것도 김치가 떨어질 때쯤 됐다 싶어 담가서 들고 간 것도 저는 다 당연한 마음으로 한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준비요.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오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그래도 며느리 말이니 알겠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를 했습니다. 오전에 걸었더니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 다시 걸었더니 지금 수업 중이에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이따가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 놓았다. 화면을 켰다 껐다. 그게 하루에 몇 번인지 모릅니다. 준호한테 서운하다고 했더니 아들이 한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바빠. 학원 일이 요즘 많아서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니? 엄마,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어.
독립된 가정, 독립된 가정.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내어준 게 여의 가정을 위해서였는데, 내가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그게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독립된 가정의 집이 된 건가요? 목이 뜨거워지는 걸 꾹 눌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빈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차려놓은 것 없이 그냥 빈 상, 혼자 사는 집은 그런 날이 많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자주 오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학습 루틴이 흐트러져서요. 저도 정신이 없고요. 당분간 얼마를 말하는 건지, 그 당분간이 한 달인지 1년인지 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게 더 비참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보였어요. 4동 7호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아마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날 밤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윤복순. 제 이름 세 글자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까맣고 또렷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게 억울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그 이름 세 글자가 반가워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순아, 그래도 참아라. 가족인데.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요, 오래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순간 튀어나온 말입니다. 자존심이 앞서고 감정이 목까지 차올라서 머리가 미쳐 막지 못한 그 한마디. 저는 그걸 그날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빌라 골목에 찬바람이 돌았고 벤치는 너무 차가워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만 지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준호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용건이 짧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장인어른 댁 가야 해서요.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또 다음에. 저는 그래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하늘이 낯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70 넘으면
다 그런가 싶어서 그냥 누웠지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준호가 짬을 내서 잠깐 들렀어요. 반가웠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앞으로는 정말로 먼저 연락하고 와줘.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참았어요. 몇 달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몸도 무겁고 가슴도 답답하고 아들 밥을 차려줬더니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 집, 아직 내 이름이다. 불편하면 나가면 되잖니?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눈도 아니고 화난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버린 눈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목이 막혔어요. 자존심이 목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외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어요. 쾅 닫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설날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한 그릇 상 위에 놓고 앉았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걸 그냥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명절을 혼자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요함이 어떤 건지,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또 혼자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주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둘째 지아 목소리도요. 잘 자고 있을까? 감기는 다 나았을까? 할머니가 그립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리운데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제가 건 불이니까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깼는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앉아서 등을 두드려 봤는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래층 사는 박씨 아주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아주머니,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박씨 아주머니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협심증이었어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어요. 보호자 서명을 박씨 아주머니가 해줬습니다. 이웃이요.
가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프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기려 했던 걸까? 집 이야기를 꺼낸 건 이기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던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도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고요함이, 이 빈 병실이 더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것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꼭 쥘 손이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태어나던 날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목련이 피어 있었어요. 하얗고 크고 조금은 무겁게. 저는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이제 다 나으셨으니 됐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한 줄 쓰고 구겼습니다. 다시 쓰고 또 구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막상 쓰려니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싶은 건지, 해명을 하고 싶은 건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무서웠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까 나머지가 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다고, 잊혀질까봐 무서웠다고. 그 무서움이 고집이 되고, 고집이 그날의 말이 됐다고. 잘못했다고. 내 가정을 내 방식으로만 보려 했다고.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우체통에 넣으러 가면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래도 넣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발이 좀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 엄마, 기대를 못 채울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둘이 부엌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랬어요. 차도 안 끓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서연이가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거였습니다. 소박한 봉지였어요. 그게 더 마음에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아이들 핑계로 어머니 마음을 너무 외면했어요. 저는 한과 봉지를 받아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짧은 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꼭 먼저 연락하기로 했어요. 명절은 번갈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고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약속들이 저한테는 컸습니다. 집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그 집을 다시 갖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집 안에 있던 관계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함께 밥 먹고 웃고 안부를 묻는 그 일상이요. 소유권 대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봄볕이 빌라 창문으로 들어오던 날 오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들, 준호가 아기였을 때 사진들, 시장 분식집 앞에서 셋이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광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저도 웃었습니다. 혼자였지만요.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손을 펼쳐야 더 많은 것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걸 74살이 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오늘도 전화가 올까 였는데요. 작은 차이 같지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네 노인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갔습니다. 딱히 뭘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몸을 움직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사람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 담당자분이 물었어요. 어르신, 잘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요리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주 목요일 저는 센터 부엌에 섰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김치전을 부쳤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양념 비율을 알려주고 전 뒤집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애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메모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해준다는 게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시장에서 분식집 하던 시절 이후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느낌을 꽤 오래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부엌에 서면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에 2번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많이 했고 서연이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같이 앉아서 손주 민준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또 해줘. 센터 거 말고 우리 집 거.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주말에 할머니 집 오너라. 그 주말에 민준이가 왔습니다. 둘째, 지아도 왔어요. 서연이도 왔습니다. 셋이 부엌에 서서 저한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양념은 얼마나 넣냐고, 고추장은 어느 것을 쓰냐고. 저는 대답하면서 손을 같이 잡아줬습니다. 서연이 손이 따뜻했어요. 그날 김치도 담갔습니다. 다 같이요. 소를 버무리면서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손맛은 저 못 따라가겠어요. 별말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빌라 앞 벤치에 다시 나와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너편 아파트만 바라보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나무집 색이 바뀌는 것도 보고 가끔은 센터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이 옆에 와 앉기도 합니다. 남편 사진은 여전히 서랍 위에 있어요. 가끔 들여다보면서 말을 겁니다. 광수 씨, 나 요즘 좀 괜찮아. 대답은 없지만 사진 속 남편은 늘 웃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집은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이를 꺼내 보지 않아요. 꺼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집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관계가 담기느냐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걸 돌아가는 길로 배웠습니다. 많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74살에 편지를 쓰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손을 먼저 내미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인정하는 법도요. 그게 다 이 나이에 처음 한 일들입니다. 젊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꾸 연락하고, 자꾸 찾아오고, 자꾸 챙기려 한다면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밀어내는 것보다. 가끔은 그 두려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붙잡는다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을 펼치고 기다리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더라고요.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습니다. 저는 그걸 이 나이에 봤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다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